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도 미세먼지 가득한 오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 예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라는 말인데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자리 문제처럼 집중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상황이 생겼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역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재정 건전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 공적이고 또 사회 안전이 우선인 국가 예산이긴 하지만 지출과 그 부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윤곽과 걱정되는 부분들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봅니다. 잠시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들어온 분들, 가래나 기침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특히 이동 노동자분들은 끊임없이 바깥을 움직입니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호흡기 보호구 의무 규정 등을 마련했지만 고용주 자체가 없는 분들은 사실 상황이 다르기도 합니다. 현실은 늘 어렵기 마련인데요. 환경 재난,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된 미세먼지 대책 여전히 비상저감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목소리 내온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을 맡고 계신 최예용 박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경제도민오는 한미 FTA 타결 이후 신통상질서 대응 전략과 한미 간의 득실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소 25조 원 늘어나서 450조가 훌쩍 넘는 슈퍼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 보도가 됐죠. 일자리 문제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중점 투자 대상 4가지를 얘기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혁신 성장 문제 또 안전 문제까지 짚었습니다. 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있는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사회 안전망 역할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따른 재정 전략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들어간 돈을 다시 줄이거나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국가 예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이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거 예산 나올 때마다 슈퍼, 최대 뭐 이런 말이 붙어서 저도 앞서 설명을 살짝 했는데 올해 예산안 전체 규모와 또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숫자를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이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대략 당초 중장기 계획이면 5.7%를 올해보다 더 늘려잡겠다 하는 것인데 네. 어제 그 발표하면서도 5.7보다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7.1%를 늘려서 잡았거든요. 올해. 네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만약에 7.1%까지 가게 되면 460조 정도 되는 거고 5.7%로 중장기 계획을 당초 유지한다면 450조니까 대략 450조 내지 460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 가이드라인입니다만 뭐 어제 나온 것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풀어야 된다.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를 따져야 되는 이유가 늘린 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세입도 중요한데 세입 중에서도 네네. 이게 세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또 그 부채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출 규모 자체도 또 중요하고 이렇게 돼서 보는데 다만 지금 세금이 좀 잘 거칠 편입니다. 요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네, 그렇죠. 세수 호황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당초 생각한 것보다도 더 잘 거쳐서 올해도 뭐 추경 예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2013년도에부터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세금이 늘어서 보통 평균
최근 3년 동안은 10% 이상이 늘었어요. 네. 그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세수가 늘리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규모가 커져서 네. 올해가 7.1%를 이렇게 늘려잡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냐 과연 미래에도 세수가 하는데 지금 이 세수는 지금까지 그 세법을 바꿔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세법을 바꿔서 세율이나 비과세 가면 축소됐는데 이게 이제 벌써 국제 수준에 다 다다른 거고 네. 한편은 더 세율이 더 높아요. 평균보다 이제 높아질 정도로 돼가지고 네네. 이제는 이제 이 세법을 바꿔서 세수는 확보 안 되고 그렇다면 소득과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네. 결국 소득과 소비가 앞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세입, 세출 얘기해 주시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구조 측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서 세금이 늘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에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소득 소비 구조 아직은 그렇죠. 사실 그거 뭐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세율로 높여서 세수 확보하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고 이미 네. 그렇다면 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장사가 잘 돼서 네. 법인세가 잘 거치고 또 그런 법인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또 소득세를 또 걷어들이고 부가세 걷어들이고 이렇게 이제 세계 경제와 함께 가는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요새 최근에 국가 어떤 무역 전쟁이라고 그렇죠. 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다른 그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너무 그냥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여러 환경을 봤을 때 세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할 거로 봐서 이런 그 슈퍼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예산이 많이 늘고 지원이 되는 거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겠죠. 다만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또 특정 세대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소득 소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데 여기에 좀 예산 집중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덮어놓고 왜 국가가 돈을 쓰냐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선순환이 없으면 사실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도 하나의 그 투자 주체입니다. 어떠 보면은 네. 그 정부 지출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금을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는 그 경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또 일반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취업 또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또 교육 주거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는 나서서 그런 부분에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숨통을 터주는 것 이것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부 주도가 기본적으로 한계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에서의 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밑받침해주는 정부가 이제 더욱더 이제 요새는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에는 약간의 이 내년도에 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높아졌지만 그 이외의 나라는 그렇게 높지 그렇죠. 않게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와 함께 갔을 때 이 세수 환경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돈의 쓰임이나 여러 가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도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 사실 뭐 교수님께서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이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분야에 좀 많은 예산과 또 구조 변화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분야 역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번엔 내년도 예산 지침에 4가지 중에서 1개를 저출산 고령화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시는 해놨습니다. 거기 정부가 어제 발표하면서 뭐 초등 돌봄 교실이라든지 뭐 네.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확충한다. 네. 또 육아휴직급여를 뭐 인상한다. 네네. 공립 직장 어린이집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지원 등 요양
양로실 확충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좀 더 촘촘히 더 확대해서 네. 저출산 고령화 이런 시대에도 이제 맞아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 등 기타 등등의 투자의 먹거리를 이제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다양한 분야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청년 일자리였고 두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를 내놨어요. 정부가 네. 예, 혁신성장 그다음에 안전 네. 예, 이런 거 이제 내놨는데 저출산 고령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기존 대책에 더해서 좀 바라보시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선진국들이나 여러 복지국가들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충분히 해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부채가 1,500조 원이 나왔는데 네.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들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로 한 38%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런데 외국에는 이제 한 10% 평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채 늘어나는 속도와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채가 상당히 지금 1,500조가 요번에 작년도에 넘어버렸어요. 네네. 그 국가 부채가 네. 1,550조가 됐고 또 국가 채무가 660조입니다. 이게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꿔온 거고 부채는 발생주의라서 회계적 개념에서 미래에 발생할 부채를 미리 추정해서 합해 놓는 것 개념이 이제 국가 부채입니다. 말하자면 많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 이런데 거기에 이제 부채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 부채도 이제 넣어서 그게 이제 한 1,550조가 됐어요. 올해가. 이제 거기 중에서 상당한 거는 이제 연금과 관련된 추정 부채가 공무원 군인 연금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요번에 이제 늘어나서 부채가 확 늘어났는데 이런 것이 계속 는다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금 제도도 잘 마련하고 그런 틀 안에서 재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지금 복지 예산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러한 그 재정 관리가 아주 특히 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미국 대선 경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정부나 국가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라면 좀 빚을 많이 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처럼 사실은 이 갚거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국가의 차원의 문제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부채가 낮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걸 믿고 늘리면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미래의 복지 지출이 너무나 이제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데 인위적으로 지금 부채를 일으킬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래의 부채가 몇 년만 흘러도 선진국 수준이 금방 육박하는데 오늘 시점에서 좀 낮다고 인위적인 부채를 끌어와서 재정 수요를 충족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증가된다. 따라서 지금 단순히 외국보다 낮은 그 부채만으로 믿고 재정 지출을 그 슈퍼 예산을 자금 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세금이 잘 거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으로 보면 그런 부채 같은 건 원래 갚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런데 안 하고 부채도 오히려 더 끌어오고 세수 들어온 거 다 써버리면 미래에 이제 여러 재정 운영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자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버니 샌더스 후보는 좀 이런 적극적 지출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와 상황이 다른 이유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늘고 있는 빚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의 부담과 또 이 복지의 필요성까지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좀 빚을 줘도 국민들이 당장 힘들면 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건 선진국 얘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빚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도 빚에 허덕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옳을까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찾아내야 됩니다. 정부는 지출을 더 많이 해서 당장 저소득층을 비롯한 여러 일자리 부분에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걱정거리 중에 재정 건전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정 건전성 이야기는 사실 좀 양날의 칼 같기도 합니다. 정권을 잡은 또 정치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이 항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사실 쉽게 좋아지거나 쉽게 나빠지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균형이 이루어지는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세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재정, 또 부족하면 적자 재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성 기금이라든지 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미리 빚을 산정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지금 중요한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된다라고 할 땐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빚을 지지 않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히 빚을 지기도 하는 게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활이기도 한데요. 국가도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일자리와 또 저출산 고령화에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천명한 정부의 예산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27분 14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토교통부 발표 소식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이게 뭔가요? 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일자리를 새로 좀 많이 만들어서 이 구도심이나 쇠퇴하는 이 지방도시에 지금 활력을 불어넣자는 국책 사업입니다. 네. 그 앞으로 5년간 매년 10조 원씩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그 앞으로 5년간 총 500곳에서 이 도시재생 뉴딜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절반인 250곳에 혁신 거점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 창업 지원 시설 100곳, 또 이 유휴국공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이 문화창업 복합시설 50곳,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좀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인데, 청년 창업 공간과 이 문화복합시설 등을 이 혁신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 재생 사업을 좀 주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재개발 이런 것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네요. 주거 환경도 좀 쾌적하게 바뀔 수 있는 지원이 있다고요? 네, 노후주거지 내에 자율주택 정비나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저금리로 좀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고요. 네네. 또 마을 도서관과 체육시설 또 커뮤니티 시설 등의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후 공유 자산을 복합 개발해서 이 공용 주차장 같은 이 개방형 편의 시설도 늘리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 재개발과는 달리 저소득층 집주인이 이 원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이 전면 철거를 지향을 하고 현지 개량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집수리와 공동구역 청소, 마을 상점 운영 같은 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조합도 좀 만들고, 네. 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 원거 주민이 쫓겨나는 이른바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재생이라는 말에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경제 상황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1을 기록을 해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이 작년 12월부터 4개월째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내리 하락한 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아직은 100으로 웃돌고 있어서 이 낙관적인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봄 이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좀 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락폭은 아직 크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100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많이 뉴스 들으셔서 알 텐데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되는데 이유 나왔나요?
네, 7년 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또 저축은행 사태, 동일본 대지진 등에 좀 악재가 맞물렸었는데 지금은 이 미국이 보호무역 좀 주의를 강화를 하면서 수출이 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에다가 또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또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이슈 등이 좀 맞물린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값 하락이나 국제유가 하락, 또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고요. 네. 이외에 이제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07을 기록을 하면서 한 달 사이에 5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최근에 대출 규제에다 이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이 중국에서 온 또 불법 체류 노동자 이야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현장직 일자리 봤는데 이것도 크게 줄고 있네요. 네,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지난달 대다수가 지금 현장직인 기능과 기계 조작, 또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수가 868만 5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 네. 1년 전보다 15만 3천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요. 이들 업종 종사자는 지난해 2월에 7만 8천 명이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후에 12개월 연속 평균 6만 명 내외의 증가폭을 유지를 했었는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증가폭이 좀 19,000명 수준으로 좀 확 떨어지더니 지난달에는 이제 큰 폭의 감소세로 좀 돌아선 겁니다. 예, 사실은 좀 마지막 일자리 이런 개념도 있고요. 또 물론 이 자체로도 또 아주 의미 있는 일도 있지만 이 줄고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기능원과 관련 기능 종사자가 10만 1,000명이나 줄면서 감소세를 주도를 했고요. 네. 또 일용직이 대다수인 단순 노무 종사자도 2만 9천 명이 줄면서 2016년 5월 이후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취업자 감소세가 주로 이 현장직에 집중된 이유를 보니까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컸는데요. 네. 예,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이 분야가 대부분 조선업이 포함된 이 제조업 취업자들이라고 합니다. 네네. 또 이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강추위가 2월까지 좀 이어지면서 5, 60대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숙박 음식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좀 컸다고 합니다. 예,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오늘 금호타이어 인수 얘기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타이어뱅크가 공식 인수하게 되나요? 네, 일단 입장은 공식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 회장은 국민 여론과 노동조합 또 채권단의 생각을 들어본 후에 최종적으로 금호타이어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타이어뱅크는 2003년 10월에 설립된 이 국내 최초의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인데요.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400개의 매장을 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사실 해외 인수 얘기도 나왔고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타이어뱅크가 인수 의사를 밝혀긴 했는데 산업은행은 일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가만히 있던 타이어뱅크가 이 더블스타 인수에 대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결정 마감 시한인 30일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인수 의사를 좀 나타낸 데 대해서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타이어뱅크의 자금력에도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뱅크의 본사 직원은 70명, 또 2016년 기준의 매출은 3,700억 원대에 불과한데요. 네. 직원이 5,000명이고 이 매출이 3조 원에 달하는 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능력이 되느냐, 이게 좀 핵심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더블스타와 합의한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이 6,400억 원대에 달하고 이 금호타이어 중국법인 정상화를 위해서도 7,500억 원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좀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편입니다. 네. 김정규 회장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발이 뻔한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이름값만 높이는 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주가가 뛰어올랐다. 매출이 급격히 크다. 이런 얘기들 미세먼지 관련 경제 뉴스 중에 몇 가지인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주는 경제적 피해조차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국가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연구와 노력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대책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도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오늘 샀는데요. 구매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원의 가격이기도 하고 한두 번밖에 못 씁니다. 외부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분들 이 마스크를 계속 갈아주면서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경제적인 손실로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미세먼지 피해 상황과 대책 수립의 방향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계시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까지는 날씨 정도의 영역으로 바라봤었지만 이제 이 불쾌함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어떤 그런 재난 상황으로 좀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 심각성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네. 발암물질 하면은 모두 다 이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자체를 3, 4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네.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네네. 지금 학교 성면 문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성면이나 아니면은 이 흡연 또는 방사능 물질 네. 이런 것과 같은 부류의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기후의 문제나 날씨의 문제나 아니면은 조금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네. 발암물질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네. 예, 발암물질 관리에 준하는 그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 네. 흔히들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좀 더 불편을 주고 네. 이렇게만 느끼지만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가 이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발암물질로 인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망하느냐 이런 네. 조사를 해봐도 무려 1년에 10,000명 이상이 이 초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네. 사망하는 것으로 나올 지경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답답하다라는 날씨나 혹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혹은 또 특정인들에겐 좀 빨리 이렇지만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론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환경 보건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 흡연의 위험성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담배 폈다고 금방 사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 40년의 긴 잠복기를 걸쳐서 폐암이나 그런 치명적인 이제 질환에 걸려서 네. 조기 사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출된다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사실은 노약자나 아니면 특히 폐질환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병약자분들의 경우에 네. 조기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네. 이전에는 담배 흡연으로 네. 연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면서 담배가 제일 이제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무려 100만 명이 더 많은 700만 명이 1년에 사망해요. 네. 그중에 이것이 이제 초미세먼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폐폭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아주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인과관계가 밝혀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뒤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자, 저희가 무척 추울 때나 더울 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사 현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들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분들 결국 지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나를 사서 계속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동 노동자분들의 건강이나 위험 상황도 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이제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육체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 숨이 가빠요. 네네. 늘 마스크를 쓰기가 이제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분진에 노출되면서 또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또 이중으로 노출되는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기시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환경 오염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노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또 사회 경제적 또는 생물학적인 약자들한테 훨씬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참 이거 지금 뭐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뭐 마스크 쓰고 와라가 아니라 이럴 때는 좀 학교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맞벌이 부부는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호흡기 보호구 야외 노동자들한테는 의무 지급해라 규정도 있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대책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대책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당장에 그렇죠. 오늘도,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비상저감 조치라고 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기껏해야 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한 차량 이부제 수준이에요. 네. 그런 대책은 이미 지난 1월 달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또 똑같은 정도 수준의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 뭐냐, 별 효과도 없는데 네네. 하는 그런 지적이 이제 나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정책, 그러니까 공공 차량들은 아예 홀짝 제도가 아니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네. 상황이 되면 네.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를 해야 하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모든 차량에 차량 이부제, 민간 차량까지 차량 이부제를 네. 하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예. 차량만 왜 얘기하느냐 그러면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차량 이부제와 동시에 차만이 아니고 그 공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가정에서나 또는 음식점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국민이 노력하는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뭐 중국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춘절 때 이 화약 물질의 이동 경로 추적해서 중국에서 오는 게 많다. 뭐 이 위성 사진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플러스 좀 그런 근본적인 중국과의 공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네. 우리가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차량 이부제다, 네.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줄일 만큼 줄였는데 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 당신들도 같이 차량 이부제를 하자. 네. 즉 서울 수도권과 베이징 수도권이 동시에 차량 이부제를 하자는 제안을 우리가 네. 먼저 노력한 다음에 네네. 제안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예,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환경 이슈에서는 좀 중요한 논리적 근거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 청취자 6939 휴대폰 번호 쓰시는 분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 환경 시민단체에 좀 지원을 해주자. 사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같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도 있기 때문에 뭐 각 국가 얘기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앞서 장기간 또 단기간에 걸친 아주 피해 또 노약자나 생물학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사실 개인 탓이 아닌데 나중에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구제하거나 다시 돌봐야 될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은 다른 원인으로도 이제 그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쉽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이런 기간 동안에 그러한 질환으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네네. 만약에 이제 그런 질환이 악화돼가지고 사망한 그런 경우들은 관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사실은 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와 고민 얘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맡고 계시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혜용 박사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지만 이 미세먼지 때문에 폐 질환이 생겼습니다라고 또 8106님 사연 주셨고 8328님 중국이 말을 듣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 앞서 인터뷰에 나왔죠. 무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처럼 국제적으로 얽혀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요. 오늘 경제 도미노 시간에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무역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갔다라는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정부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측에 대한 명분 제공하고 우리 측은 실리를 챙겼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4가지 이유로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도 저버렸고 실리도 챙기지 못했고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긴 저는 협상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네. 첫째는 뭐냐면은 그동안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국가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원칙으로요.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미국 측 요구 사항만 관철된 협상이었었고요. 네. 지난해 사실 이 기원은 제가 이 시간에 몇 차례 지적했지만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네네. 미국 측이 콕 집어가지고 자동차는 비관세 장벽 완화시켜주고 네. 철강 같은 경우는 과잉설비 축소를 요구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측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상호 호혜를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호 호혜가 바로 이제 국가 간 이익 균형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걸 이제 지적한 거죠. 네. 근데 이번 협상은 누가 보아도 상호 호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부분의 비관세 장벽 완화가요.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한 국가의 정부가 네. 국내 생산품과 해외 생산품을 차별해가지고 네.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이제 그러니까 도입했을 때는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입 할당제입니다. 쿼타 같은 경우요. 네. 근데 이 자동차 부분의 비관세 장벽은 건강과 안전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안전과 환경 기준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네. 건강과 안전 기준은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이고 어느 나라에 있는 하나의 이건 기준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국민의 기본권 즉 주권 국가의 자존심을 포기한 저는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 결정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 협상 해주면서 이게 이제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은 네. 적어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가 주권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한 것은 저는 굉장히 심한 자괴심을 느꼈고요. 예. 오히려 미국 측이 철강에 대해서 수입 할당을 이걸 도입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설정한 거예요. 미국 측이요. 네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취지에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거에서 재개정했었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갈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이제 미국 측에서 두 번이나 이제 이게 2010년에 추가 협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재협상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유럽연합 등이 대국들이 만약에 또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을 요구하면은 네. 거부할 명분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 간 이익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협정을 무엇으로 위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네. 정부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선방했다고 자평하는데 네네. 저는 촛불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종의 약소국의 어떤 패배주의 숙명론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의 주권 국가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지적했지만은 앞에 세 가지로 쭉 얘기할 때 우리가 한미 FTA 폐기 카드도 자꾸 활용했다는 얘기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이제 IMF에서 중요한 이제 실증 연구 하나 발표가 됐어요. 네네. 시장 통합이 과도할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만 심화시키고 네.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득은 별로 개선시키지 않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과거 뭐 신자유주의적 맥락과 비슷한 그렇죠. 얘기죠.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손해만 끼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게 그러니까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맺는 협상이었었다면은 네네. 그동안에 추가 협상, 재협상을 통해서는 국가 간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네. 그럼 이걸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게 그러니까 FTA냐 이거죠. 예. FTA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네. 그게 결국 무너진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사실은 지금 큰 틀에서 교수님께서 주권까지 지금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나타내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농수축산물 같은 부분이라던가 또 자동차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뭐 픽업 트랙에 관련된 부분 또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오는 부분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좀 약간 방어도 했고요. 철강도 25% 관세가 일단은 벗어났습니다만 또 이 축소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이 정도면 지켜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좀 잘했다라고 봐줄 여지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제 그런 좀 거친 표현으로 약소국가의 패배주의 숙명론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네. 그걸 그냥 정당화시키려다 보니까는 네. 이게 자기 변명식으로 뿐이 안 들리는데요. 네. 농산물은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는데 원래 협상 대상 품목이 아니었었고 네.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은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협상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렛대로 삼을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게 타겟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방어를 잘했다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네.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핑계를 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업체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럼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 픽업 트럭 관세가 예상대로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이제 관세가 사라지게 돼 있었는데 네. 이게 20년여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장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안전 환경 기준은 이게 유연성을 확대시켜 가지고 수입이 많이 안 될 거다 그러는데 네네.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럽, 독일차 이런 일본 차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네.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은 누가 네. 좀 이건 책임져 줄 거냐 이거예요. 네. 거기다가 철강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미국 요구대로 트럼프 요구대로 과잉 설비 축소. 네. 결국 관세 부과해가지고 피하려다가 결국은 뭐냐면 생산량 축소로 결국은 저렇게 보복부당한 거 아닙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가지고 잘한 협상이라고 저는 평가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사실 성적표만 놓고 보면 선방이 아니라 이건 좀 두드려 맞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바뀐 한미 FTA 물론 이제 트럼프의 어떤 보호주의 무역이라던가 자국 중심주의 계속 강화되면서 좀 예측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의 상황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협상 놓고 봤을 때 이건 정말 너무나 약소국의 패배주의에 가까운 좀 실책이거나 충분히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좀 우려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지금 이게 이제 철강 보복관세로 이게 사실은 이게 촉발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철강 문제 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건 지적했었는데 해결책을 제시했었는데. 네네. 3월 17일 날에 독일의 메르켈하고 중국의 시진핑이요. 네. 이 철강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미국에서 주장한 거지만 이게 글로벌 공급 과잉이다 이거예요. 네.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너무 넘쳐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국제사회에 공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협력이요. 네네. 그래서 시진핑하고 메르켈이 이것을 G20 정상회담에서 이걸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제로 삼자.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겪을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가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렛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철강 문제는 철강 문제대로 이렇게 저는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결국은 전략에 다 끌려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철강을 그러니까 결국 수출 물량도 결국은 축소되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관세 해소되는 걸 이제 그러니까 얻었다 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그게 과연 현명한 방식이었느냐 협상 방식이었느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그러니까 약점을 너무 정확히 알고 그걸 이제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만약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게 그러니까 이게 이 국가 이익의 균형을 맞춘 거였다면은 거기서 후퇴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다면 한미 FTA는 사실 포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폐기 카드까지도 사실 언급하셨죠. 결국 그게 이제 국가라든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결국은 절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FTA 폐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너무 과대저거다 이거예요. 미국이 더 손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지적했지만요. 그 전문가들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협상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현명하게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러니까 미국 측의 그 요구대로 너무 끌려가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보라는 건 사실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의 협상 결과 한편으로는 양보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뺏긴 걸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어질 여러 가지 무역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늘 날카롭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817님 산수유꽃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봄에 피는 산수유꽃처럼 매력 있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계획과 사후 관리 감독, 부실한 예산은 가만두면 안 되겠죠. 0241님 의견도 정말 모든 국민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1051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제사회의 무역 문제가 그렇게 쉬울까요? 대통령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정상회담 안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협상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모쪼록 나쁜 지적까지 다 포용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 보여주는 정부가 되길 또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함께해 주신 시간 감사드리고요. 미세먼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